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권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권투와 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권투 선수도 아니고 야구 선수도 아닙니다만은 이 며칠 전에 미국 시간으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잭 존슨 최초의 흑인 헤비급 세계 챔피언 잭 존슨에 대한 사면령 서명식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로키라는 영화 뭐 등등 권투 선수로 자주 나오죠. 실베스터 스텔론도 있었고 잭 존슨의 후손들도 있었고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1913년에 잭 존슨이 여자친구인 백인 여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줬다. 그래서 주와 주 경계선을 넘도록 했다. 이게 당시에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도망을 가가지고 카나다 등지를 떠돌아다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10개월 살고 나온 사건입니다. 이 잭 존슨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모하메드 알리처럼 흑인들의 인권 그리고 백인들의 차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스포츠 인물로서 잭 존슨, 모하메드 알리가 좀 비슷하고요. 둘 다 공통점이 흑인 헤비급 챔피언 선수였죠. 또 한 사람은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에 등장한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죠. 1947년에 등장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흑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는데 상징적 역할을 했고 그만큼 또 주목도 받았고 모하메드 알리와 잭 존슨은 탄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1946년에 죽었습니다. 잭 존슨은. 이 잭 존슨은 한때 미국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잭 존슨 1960년대 70년대 모하메드 알리가 유명했던 것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잭 존슨은. 잭 존슨 스토리를 설명드리는 것은 미국에서의 흑인의 인권이란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다가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흑인이 백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이고 흑인들이 인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된 인권을. 그것은 1864년, 65년 이 무렵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는 인권운동이 번지면서 그것이 인권법으로 도입되면서 존슨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으로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예컨대 선거권을 이야기 드리면은 남부지방 이런 데서는 흑인들이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마다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문자를 해동 못하면은 투표권을 안 준다든지 세금을 안 내면은 투표권을 안 준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흑인들의 투표율은 한 3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랜 투쟁의 결과로서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잭 존슨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 헤비급 챔피언이 된 것은 흑인으로서 최초의
협의가 참정이 됐는데 이게 1908년입니다. 시합이 어디서 열렸느냐면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시드니에서 당시에 토미 번즈라는 백인 선수죠. 백인 선수 보고 계속 시합을 하자고 도전을 해도 시합을 안 해주니까 오스트랄리아, 호주에서 비로소 시합이 열렸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렸어요. 1908년 12월 16일인데 14라운드에서 토미 번스가 기권해버렸습니다. 기권이 아니고 레프리가 중단시켜버렸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계속 토미 번스가 얻어맞으니까 구경하던 백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잭 존슨은 디펜딩 챔피언이 되는데 특히 어퍼컷이 아주 강했습니다. 잭 존슨 다음으로 그 다음 세대 유명한 선수가 조 루이스입니다. 조 루이스. 갈색의 폭격기란 별명을 가진 조 루이스. 그 뒤에는 흑인 헤비급 선수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존슨과 토미 번즈의 시합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백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구나 이때 기자로서 이 시합을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잭 런던이라는 작가였습니다. 잭 런던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이 사람은 자연을 관찰해가지고 자연을 소재로 한 책을 들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The Call of the Wi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성의 부름. 어떤 개에 대한 이야기, 개와 늑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아주 명문장가입니다. 또 이 사람 기자 출신으로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취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러일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잭 런던이 쓴 글을 참고로 할 일이 많죠. 이 사람이 상당히 백인 편견적인 입장에서 이 얻어맞는 토미 번즈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유명한 단어 하나를 끼워 넣었습니다. Great White Hope, 위대한 백인의 희망, 즉 Great White Hope, 백인 선수가 나와야 이 흑인의 전성시대 잭 존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Great White Hope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절을 Great White Hope Era라고 하기도 합니다. 권투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세워야 잭 존슨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해서 탐문하다가 보니까 제임스 제프리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성기 때 무패로 한 번도 안 지고 은퇴한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6년이나 되는데 이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선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레이트 화이트 호프가 돼가지고 잭 존슨을 이겨달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잭 런던이 앞장서고 하니까 다른 언론도 앞장서고 하니까 드디어 그래도 농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6년이나 지나서 불러낸다는 게 무리인데 다른 선수를 한번 세워봤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돈에는 약했던 모양입니다. 12만 달러, 그 당시로는 크죠. 요사이로 계산하면 이게 한 320만 달러 됩니다. 12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고 잭 존슨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6년 만에 링에 컴백해가지고 1910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군요.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라고 그래요. 리노, let's go to 리노 하면은 이혼하러 갑시다. 또는 결혼하러 갑시다는 뜻인데, 이 도박장으로, 이 라스베가스와 더불어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결전을 합니다. 세기의 시합입니다. Fight of Century. 세기의 시합이라 하면은 1971년에 모하메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가 붙었던 그 시합에 세계 시합이란 말이 처음 붙은 게 아니고 바로 이 시합, 백인 제프리스와 흑인 잭 존슨이 붙은 시합에 세계 시합이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해서 시합을 붙여보니까 역시 상대가 안 돼요. 6년 쉬고 나온 사람이 되겠습니까? 몸무게를 몇십 킬로그램을 줄여도 결국 15라운드에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2번 다운이 됐습니다. 잭 존슨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회에 어퍼컷을 한번 날리니까 제프리스가 휘청하는 걸 보고 이겼다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백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더욱더 백인들이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프리스가 이렇게 다운으로 진 이날 7월 4일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수십 개 도시에서 백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흑인들도 좋아서 뛰어나오고 하는 과정에 충돌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20명 이상이 그냥 피살되었습니다. 백인들은 모욕감으로 흑인들은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이 인종폭동 비슷한 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제프리스가 다운되는 이 영화는 상영 금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상영 금지. 그리고 시오도르 루즈벨트 퇴임한 시오도르 루즈벨트는 편지를 써가지고 앞으로는 권투를 다 금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백인들 기분 나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번 결혼을 했는데 3명 다 백인 여자예요. 백인 여자. 그래서 아까 그 주 경계선을 넘어서 여자한테 뭐 차표 끊어줬다 해가지고 기소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1915년 4월 5일 이 기소된 그 상태에서 도망다니던 중에 1915년 4월 5일 이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하바나, 쿠바의 하바나에서 제스 윌라드라는 백인 선수와 붙습니다. 제스 윌라드 26라운드까지 갔어요. 26라운드에 가서 케오패를 합니다. 케오패를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투 생애로서는 끝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이 잭 존슨은 영화에도 나오고 또 소설의 주인공도 되기도 하고 하나의 신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사면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또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제키 로빈슨.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 뉴욕에 있었던 브루클린 다저스가 나중에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됩니다만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인 1947년 4월 15일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등장합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미국의 이 흑백 차별이 어느 정도였느냐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아마 메이저리그 선수의 반 정도가 유색 인종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느낌으로는 뭐 유명한 선수들, 뭐 행크 아론 등등 유명한 베리 본즈 다 흑인 선수 아닙니까? 윌리 메이스. 그런데 1947년까지 그 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뛰었어요. 47년에 비로소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등번호는 42번. 이 선수가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매너도 좋고 해가지고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잘해야 다음 흑인 선수가 등장할 수 있는데 아주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애 타율 3할 1푼 1리, 안타 1518개, 홈런 137, 타점 734,
1949년에는 내셔널리그 MVP로 꼽혔습니다. 야구를 그만둔 뒤에는 야구 관련 단체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고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월남 전쟁 참전을 지지하고 닉슨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좀 일찍 죽었습니다. 이 37살에 죽은 제키 로빈슨 데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15일이죠. 4월 15일.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4월 15일을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되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등에다가 42번을 들고 다 42번을 달고 나옵니다. 저도 운 좋게 2007년 4월 15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가가지고 그 60주년 행사를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합을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아주 깔끔하면서도 감동적인 행사를 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최초의 흑인 감독 프랭크 로빈슨,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 그리고 전설적인 다저스 중계 아나운서 빈 스컬리, 이 사람은 80 넘게 60년 동안 중계방송 한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메이저리그 협회 총재 버드 셀리그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덕담을 하고 했는데, 이 1972년에 죽은 제키 로빈슨은 여러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날 보니까 스테디움에 쭉 둘러가지고 이런 말을 걸어놨더라고요. 영어로 A life is not important except in the impact it has on other lives. 한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삶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든지 이 사회를 바꿔놓는 그런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키 로빈슨이야말로 참 임팩트 있는 삶을 산 사람이죠. 그 뒤에 흑인들이 야구 메이저리그로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잭 존슨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캐시우스 클레이죠. 그러다 이분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모하메드 알리로 바꾼 헤비급 챔피언. 이분도 흑백 갈등, 더구나 1960년이 미국에서 흑백 갈등으로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게 월남전 반전 운동하고 연결되고 당시에 반기승 문화라고 하는 히피가 또 등장하고 해가지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모하메드 알리가 징집 연령이 되어가지고 월남에 이제 참전하게 하여야 맞는데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그러니까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습니다. 동시에 권투 선수로서 자격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7년, 68년, 69년 3년, 70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뛰지 못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모하메드 알리를 흔히 최고의 헤비급 권투 선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피크 때, 모하메드 알리가 피크 때, 20대 후반기에 피크 때 3년을 쉬었다는 거죠. 그 3년의 모하메드 알리를 못 본 것이 좀 아쉽습니다. 70년에 복귀하니까 그 전에 3년 전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에 캐시우스 클레이, 모하메드 알리는 푸트워크가 너무나 날렵했습니다. 마치 댄스 같았어요. 춤추고 나비처럼 찌른다는 이런 말대로. 그야말로 그 권투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발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니까 푸트워크가 약해졌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버텼느냐? 모하메드 알리는 그때부터 맷집으로 버텼어요. 모하메드 알리가 그렇게 맷집이 강하다는 것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귀 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당시에 챔피언이던 조 프레이저하고 1971년에 대결을 했습니다. 이게 또 세기의 대결이죠. 15라운드에 가서 다운도 되고 해가지고 판정승으로 모하메드 알리가 졌습니다.
조 프레이저하고는 2번 더 붙었습니다. 조 프레이저하고 한 시합 3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지만은 권투 사상 최고의 시합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합 1975년 마닐라에서 있었던 그 마르코스 독재자가 유치한 권투 시합인데, 원래 필리핀에 유명한 복싱 선수들이 많았습니다만은 75년에 있었던 이 14라운드 TKO라고 하기는, TKO로 기권승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14라운드 끝나고 나서 조 프레이저가 기권했습니다. 이 시합은 물론 다운은 없습니다만은 14라운드 동안 거의 난스톱으로 난타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최고 시합으로 불립니다. 무하메드 알리가 이겼습니다. 그는 3번 붙어가지고 무하메드 알리가 2번, 조 프레이저가 1번. 무하메드 알리의 가장 위대한 시합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게 1974년, 73년 자이레에서 있었던, 자이레, 아프리카 콩고의 자이레에 있었던 시합에서 무적이라고 생각됐던 조지 포만과 붙어가지고 8회에서 KO 시키는 거예요. 8회 KO. 그래서 다시 챔피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챔피언. 무하메드 알리의 가장 위대한 시합입니다. 그게. 조지 포만 그때 나이가 많아서 다시 또 등장해가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잭 존슨, 무하메드 알리, 그리고 제키 로빈슨 다 흑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서 흑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킨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